Hello. 안녕하십니까? 노벨 경제학상 관련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영어 스트리밍 혹은 한국어 스트리밍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웹사이트 슬라이드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개회 환영 말씀은 주한 스웨덴 대사 야콥 할그렌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꼬이네요. Anders, 네, 감사합니다. 안데르스. 이미 오후에 노벨 과학상과 관련한 세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2020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부제는 완벽한 경매를 위한 임무입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바로 경매 이론으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는 저명한 한국 학자 그리고 또 스웨덴 학자 두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비전문가들에게 이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 이 학자들의 그 연구 내용, 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저와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많고 또 관심이 많은 그런 비전문가라도 얼마든지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매우 훌륭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파트너 기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준비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 파트너 기관을 대표해서 또 발표를 직접 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세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편안하게 그리고 호기심 충만한 가운데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제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헥토르 박사님. thank you. 감사합니다, 대사님.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데에는 많은 대학들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 협력을 양국 간에 도모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신 학교들이십니다. 5개 대학, 하나의 한국 대학과 4개의 스웨덴 대학에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저희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신 기관들입니다. 저는 특히 그중에서 이화여대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가 이화여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대단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우선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총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태보리대학 에바 와이베리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 왕립공과대 시그브리트 칼손 총장님의 말씀, 그 다음으로는 룬드대학 토르비에른 폰샤스 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메오 대학 한스 아돌프 손 총장님 순서로 환영 말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화 가족을 대표하여 이 기회를 빌어 이번 온라인
스웨덴 한국 노벨 기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스웨덴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1959년 양국 수교 시점부터 맺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국이 공동으로 한국 내에서 최초로 노벨상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더 뜻깊습니다. 우리 이화여대에서 이처럼 중요한 행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화여대는 그간 스웨덴의 여러 기관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스웨덴 학생이 우리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도 스웨덴에서 수학한 바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또한 실비아 스웨덴 왕비전하를 비롯한 귀빈들을 저희 교정에 모신 바 있고 매년 스웨덴 영화제를 공동 주최하여 스웨덴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이화여대는 우리 양국의 우호 관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경제학과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파트너로 참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고 한국 내 경제학 분야를 선도하는 열성적인 교수진을 둔 이화여대 경제학과는 항상 학문의 탁월성을 주류화해왔으며 국내외에서 의미 있는 연구 활동, 교육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유익한 심포지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저명한 연사이신 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사무총장님이자 또한 이화여대 교수님이신 연사를 모시고 강연들을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저 역시 연사분들의 고견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후에 활발한 패널 토의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바 와이버그라고 합니다. 저는 예테보리 대학 총장입니다. 우리 예테보리 대학에서 이처럼 훌륭한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직접 발표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직접 제가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전 지구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일 겁니다. 바로 스웨덴,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이번과 같은 행사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은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가장 우수한 연구 분야 중 정치학과, 여론, 민주주의와 선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과에서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연구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 외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교환학생으로 양국 간 2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교육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한국 고등교육기관들과 더 폭넓게 교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학문적 성취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해에 아비드 콜섬 예테보리 대학 명예교수는 노벨 생리의학상 3명의 수상자 중 1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문, 그리고 진리, 사실을 기념하는 노벨상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와 같이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내년에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행사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ritage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스웨덴 왕립공과대는 큰 영광입니다. 서로 연락과 연결을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공과대학으로 매력적인 교육과 세계 선도적인 연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적인 학교로서 교수진 30%가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매년 1,000명에 달하는 외국 유학생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한국은 학생 교류와 연구 협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으로서 KTH는 이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엔지니어링과 혁신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양국 간에 많은 유사점과 상호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스웨덴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우수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에 접하고 한국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연구 협력과 산학 연계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 학교의 자랑인 한네스 알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 제1호로서 197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알벤 교수님은 플라즈마 물리학의 성각자로 알려졌고 향후 우주 연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2013년 스웨덴 대학 총장단의 일원으로 서울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경험이 매우 좋았고 양질의 교육 환경과 우수한 실험 연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이번 행사는 한국과 더 관계를 심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내빈 여러분, 룬드 대학을 대표하여 여러분을 오늘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환영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을 이끄는 두 국가, 스웨덴과 한국은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고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 간 학습과 협력은 신기술, 디지털화, 인공지능 AI, 지속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스웨덴에 여러 가지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스웨덴은 전기차 도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곳 룬드의 에볼루션 로드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는 카이스트에서 구현한 전기차 무선 충전도로 이른바 올레브 프로젝트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협력은 저희 룬드 대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 룬드 대학에서는 아시아와의 연구 협력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 한국이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곳 룬드에는 북유럽 최고의 2개의 최첨단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맥스4 랩과 ESS 유럽 파쇄 중성자원 연구시설입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은 한국과의 연구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이 학문 연계를 양국 간에 그리고 개별 연구자 간에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기원합니다. dear friends of Korea, 한국과 스웨덴에 계신 동료, 친지,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메아 대학의 총장을 맡고 있는 한스 아돌프슨입니다. 저희가 이번 스웨덴 한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교는 2013년부터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해 왔으며 현재 7개의 한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력 대학의 수를 늘리고 연구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메아 대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는 국제 보건, 감염 생물학, 식물 및 삼림 바이오테크, 고령화 및 인구에 대한 연구, 또 북극 지방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연구자의 혁신적인 발견이 바로 저희 우메아 대학의 실험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는 가장 예리한 유전자 도구로서 에마누엘 샤페티에어와 제니퍼 다우드나가 개발했습니다. 발견 당시 에마누엘은 밈스 몰레큘러 인펙션 메디슨 스웨덴에서 그룹 리더를 맡고 있었으며 밈스 연구소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에마누엘은 우메아야말로 집중해서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했고 또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서울을 또 방문하고 싶고요. 내년 노벨 메모리얼 행사가 부디 서울에서 대면 형식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 즐기시기 바라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스웨덴 대학 그리고 한국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환영사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이 스웨덴 얼만큼 중요한 국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은 노벨 경제학상 세션입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한 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분야에 수여되는 유일한 상이고 저 역시 사회과학 전공자로서 노벨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는 공로에 대한 상이며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연사는 올로프 요한손 스탠만 교수님이십니다. 경제학은 효용의 극대화, 합리적인 의사결정 외에 평등, 공정, 도덕과 사회 규범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슨 스탠만 교수님께서는 바쁘게 연구에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경제학상과 경제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한국에서 참여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 3번 방문을 했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3번 다 굉장히 즐거운 방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경제학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올로프 요한슨 스탠만이라고 합니다. 예테보리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맡고 있으며 행동 공공 환경 경제 분야를 강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이것은 또 알프레드 노벨을 기리는 상이죠. 정식 명칭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제학에서 연구의 역할과 중요성, 더 나아가 사회과학에서 연구가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의 다양한 연구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은 폴 미그럼과 로버트 윌슨 교수에게 공동 수여되었으며 경매 이론을 향상시키고 신규 경매 형태의 발명의 공로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두 연구자는 경매의 원리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또한 두 연구자는 통찰을 통해 새 경매 형태를 고안해서 재화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판매하기 힘든 용역, 예를 들어 라디오 주파수와 같은 것의 경매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분의 연구 결과는 결국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의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실제로 적용했던 것은 1994년에 미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경매 이론, 경매 형식을 적용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신사에 판매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다른 국가에서 다양한 사례에서 경매 이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자연과학에서 흔히 그렇듯이 밀그럼 교수와 윌슨 교수의 연구는 원론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한 후 그 뒤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초적인 이론 연구를 할 때는 이처럼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전 세계로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연과학과의 유사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응용과학에 비해서 기초과학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논쟁의 주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비롯한 사회과학 기초 연구의 투자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 외에도 획기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서만 의미 있는 활용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 또는 경제과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경제학자들이 그 지식을 다양한 방면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분야의 저변이 지난 수십 년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경제과학이 어떤 학문인지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구가 경제학 연구인지 정치학 연구인지 심리학 연구인지 고고학 연구인지 역사 연구인지 사회학인지 통계학 혹은 다른 분야의 연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분야 간 분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학제 간 구분을 넘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이며 과학적으로도 서로 다른 분야의 방법론,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의 바탕을 둔 방법론이 유사한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그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다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안에서도 어떤 다른 과학 분야의 방법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낯설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이라고 부를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사회과학 연구가 정말로 그만큼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저는 우선 엄청난 진전이 자연과학 분야 연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과학과 기술 지식을 가지고 인류의 중대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실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열대 질병,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질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술 해결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식을 자연과학과 기술 역량 분야에서 쌓았음에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며 문제가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과학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체계적 지식으로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행동, 기업의 행동, 다양한 제도, 정치 제도를 비롯한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실하게 사회과학과 경제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연구를 통해 이런 중대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중요한 사회 문제 중에서 자연과학이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종차별주의 문제가 있고 정치적 포퓰리즘,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분리 정책, 그리고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간의 연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은 항생제, 내성이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바이러스 방역도 최근 들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식품 규제, 기후 정책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간의 연계 연구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경제학의 다양한 연구 방식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중 연구의 양에서 우세한 연구 방식은 또 최근에 훨씬 더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실증 연구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실증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서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조군 연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조군 실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하지만 측정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서 측정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나 GDP와 고등교육, 그리고 연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경제 성장은 조세를 통한 재분배와 반비례하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더 폭넓게 봤을 때 인간의 후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후생뿐만 아니라 아주 광의의 인간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쉽게 측정이 가능한 답이 나오는 질문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질문 중에는 그 답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질문이 많죠.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하기가 자연과학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연과학에서도 실험 연구, 예를 들어 천문학의 경우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대조군 연구가 가능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대조군 연구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버논 스미스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실험실 연구를 실증 경제 분석의 도구로 확립한 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실험실 실험이 경제학에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실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항상성 있게 유지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경제학과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에 장단점이 있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분자가 지금 내가 실험 상태에 있으면은 행동이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신이 실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은 에스테르 뒤플로, 아비지트 바네즈리 그리고 마이클 크레이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방법을 개발 분야에 적용한 연구에 대해서 수여되었던 것입니다. 기아 그리고 기본 교육과 같은 분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에서의 장점은 연구 대상들이 자신이 현재 실험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이른바 자연실험 혹은 준실험과 관련된 상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활용을 해서 마치 실험 상황처럼 활용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노벨상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수년간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과관계의 추론의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실증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미래를 예측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이 훨씬 적습니다. 각 경제 연구자들이 미래를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과학과 경제학에서 그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미래 예측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은 특히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의 영향이 특정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측이 빗나가게 마련이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점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증 연구 외에도 연역적 모델 혹은 이론 모델에 근거한 연구도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연구는 여러 가지로 정형화되어서 특정 메커니즘을 강조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회 내에 어떤 퍼즐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다이아몬드와 물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물이 필요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생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소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실업률이 로봇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더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봇가 공장에서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은 로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얼핏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은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 지식이 방대하게 축적되었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 통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탄소세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은 이것이 스웨덴의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세의 수준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2018년 노벨상을 수상할 때 기후변화를 장기 거시경제 분석과 통합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방법들을 통합해서 분석을 수행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헥셔 울린의 모델, 비교 우위에 대한 단순한 모델이 있습니다. 비교 우위가 다른 국가들 간에 교역을 하게 되면은 두 국가 간에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 단순한 모델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증 자료를 보면은 서로 유사한 국가 간 교역보다 서로 유사한 국가 간 교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무역 이론을 가지고 폴 크루그만이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형화된 그리고 고도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정형화되고 단순화된 수리 모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에서는 명시적으로 규범적인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소득세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소득 재분배와 동기부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은 바로 1996년에 제임스 미럴리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주로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이와 같은 그 연구 결과가 얼만큼 그 활용도가 있는지 그걸 정량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은 마찬가지로 환경 파괴를 어떻게 규제하거나 과세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학자도 아마 머지않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기술 개발과 연구는 특히 대학 입장에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기술 개발과 연구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올해 경제학상과 관련하여 5G 라이선스는 경매를 통해서 할당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경매를 통해서 할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혹은 철학적 문제일까요? 이러한 분석이 이른바 상호 주관적일 수 있는지 따라서 재형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명시적인 사회적 목표를 두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사회적 목표를 전제로 할 때 또 경제체제 내 다양한 주체들, 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행동에 대한 명시적인 가정이 있을 때 다른 연구자라고 해도 그 연역 추론과 분석을 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철학적인 문제로만 다루는 것도 자연과학의 분야에서만 다루는 것도 그리고 사회과학의 경제학의 분야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정책 기반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 그 연구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제시만 하고, 그러니까 재현만 하고, 그 실제로 이행할지를 정책 기반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데이비드 휴미 말했던 바에 동의를 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모든 질문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어떤 전제를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경제과학과 더 폭넓게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과학 방법론을 적용하면 미래에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다양한 과학 방법론을 적용하면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It was 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질문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Q&A는 잠시 후로 미루기로 하고요.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오늘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또 오셨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학술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유망한 학생들을 해외 대학에 유학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재단입니다. 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한 분이신 밀그럼 교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경제학이 진정한 실사구시의 학문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병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대로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서셔도 되고 또 한국어, 영어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대학 교수로서 또 이 이상봉 홀에 여러 번 컨퍼런스 홀에 썼는데 오늘처럼 서울과 스톡홀름을 연결하는 이런 노벨 미모리얼 세션에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금년의 수상자인 폴 밀그럼 교수의 첫 번째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학문의 여정, 또 학생 시절을 지나서 지금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스승과 제자, 또 어드바이저 멘토로서의 관계, 또 그들이 경제학을 하는 자세, 또 금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교수의 컨트리뷰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금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이죠. 폴 밀그럼 교수는 사실 교수의 경제학 박사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직장에서 자기가 어드밴스를 하려고 스탠포드 MBA를 갔다고 합니다. 스탠포드에 갔는데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서 계신 분 밥 윌슨 선생을 만나서 1년차 공부를 하던 차에 윌슨 교수가 How brilliant you are. 경제학 PhD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인생이 MBA에서 PhD로 바뀐 이제 그런 독특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그 이유 때문인지 폴 밀그럼 교수, 저는 폴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한데 이분은 굉장한 많은 업적을 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말 탁월한 수학가이고 탁월한 이론가이지만 많은 부분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이론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이론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제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스탠만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학, 이코노믹 사이언스라 그러죠. 저희가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라고 하지만 영어에 비근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인문학은 휴머니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이언스고 무엇이 사이언스가 아니냐를 문과생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툴이 있느냐, 프레임워크가 있느냐, 그리고 일관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들의 버케이블러리가 있느냐, 뭐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학은 사이언스 같아요. 왜냐하면 디맨드 앤 스플라이가 있고요, 마켓이란 컨셉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가를 다루는 efficienc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배우는 모든 학생은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고, 미국의 PhD 과정, 뭐 영국의 PhD 과정 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 경제학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게 efficient하다를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두 분이 옥션에 대한 컨트리뷰션으로 상을 받았지만 옥션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거죠.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옛날 절대 왕조에서 노예를 이제 사고 파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는 것이 결국 옥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지금 많은 국가에서 뭐 산림에 대한 채굴 권리, 탄광의 채굴 권리, 또 저 해저에 있는 자원을 시추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공공자산을 어떻게 배분할까?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뭐 가장 권력자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크롭티브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한 것 같지만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 경매가 지금까지 온 것은 경매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추구,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뭔가 어떤 자산을 매각을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이피션한 결과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밀그럼 교수와 윌슨 교수는 그것을 해낸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경매라고 할 때 이것을 한자로 한글로 표현하면은
옥션이 이제 경매인데요. 경매에 이미 경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컴패러티브 비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경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야 돼요. 근데 더 높은 가격을 써냈는데 많은 경우에 이기긴 했지만 너무나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이른바 이제 위너스 커스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M&A 경우가 위너스 커스가 있고요.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2014년 9월 대한민국 강남의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날 한국전력 부지를 경매를 했는데 당시 그 비공개 봉투 입찰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된 지금 현대자동차는 감정가의 3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위너스 커스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5년 후 10년 후에 보면 또 다른 일이 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값보다도 높은 가격을 써냈지만 자기가 독특한 방법으로 혁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in the long run 위너스 커스에 빠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처럼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사이언스는 동시에 실천 과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어로는 political economy인데 저희 같은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경제학을 경세 재민의 학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을 경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학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경제학의 위기, 제가 뭐 이화대학 강단에서 25년을 지냈고 지금은 재단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기감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초심을 버리고 너무 이 상하탑에서 이론의 완벽화를 기하다 보니까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론의 현실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단에서 사실 이 대사관이 하는 프로젝트를 알게 된 비슷한 시기에 재단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벨의 꿈을 안게 해주자. 그리고 재단이 배출한 뭐 800명 가까운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The Way to Stockholm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국 고등교육재단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The Way to Stockholm이 한 6부작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우리 재단 학생을 데리고 경매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폴 밀그럼 교수와 윌슨 교수의 이제 메이저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스마트폰이 돌아가려면 주파수가 필요하죠. 주파수는 공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주파수를 가지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파수의 주인인 국가 입장에서 이 주파수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라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봉착을 하는 것이죠. 사실 1980년대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요. 1990년대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주파수 경매를 하는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 여러분 지금은 안 믿겠지만 80년대는 제비뽑기 러터리를 했습니다. 가장 페어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관을 할 때 한국에서도 주파수에 대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가져야 통신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주파수를 가지려고 뭐 엄청난 로비를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채택했던 방식은 사업 계획서를 써서 미래에 제공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서류를 써서 그거를 보고 이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이런 방식이 생겼던 시대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자문관으로서 그리고 영 이코노미스트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경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반응은 경매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페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이제 되게 불신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도 주파수를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학자들의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 많은 이론의 정치가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밀그럼 교수의 이제 주파수 경매 방식, 이것이 왜 획기한 컨트리뷰션이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94년에 FCC가 주파수 경매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여러 개 블락으로 나눠서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스하게 그리고 멀티플 라운드를 하면서 위너스 커스를 줄이고, 위너스 커스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끝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고안했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폴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생각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그때마다 계속 픽스를 했고요. 이런 정말 거만하지 않고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러면 이 밀그럼 교수와 저와의 관계, 또 훌륭한 경제학자는 동시에 어드바이스 멘토이고 또 그룹워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밀그럼 교수의 집입니다. 앞쪽에 있는 젊은 친구가 제 아들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버클리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축하를 하려고 저와 와이프가 이제 버클리 갔는데, 밀그럼 선생이 알고 이 졸업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는 이제 제안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버클리에서 1시간 차를 몰고 스탠포드 집에 가서 그 이제 가든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죠. 저는 89년에 귀국을 했습니다만은 폴은 제 인생에 계속 인스피레이션을 줬고요. 저는 지금은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게임 시어리나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를 깊이 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트레이드 니고시에이션에 관심이 있었고, 또 텔레콤 이슈에 관심이 있었고,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현실의 경제학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저런 일을 이런 활동을 한 저를 이제 밀그럼 교수는 내가 가르쳐 준 거를 이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자라고 뭐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저를 굉장히 인커리지 해주셨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이노베이터다. 이제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밀그럼 교수가 사실은 옥션 이후에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예일에서 공부했을 때 제임스 토빈 교수, 그리고 로버트 실러 교수, 그리고 최근에 상을 받은 노드하우스 교수, 이 세 분이 전부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들 수업을 다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그리고 이분의 동지인 MIT 대학에 있는 뱅 톰스트롱, 이 두 분은 제 논문 커미티였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이분들의 젊은 이코노미스트인 1980년대, 그 당시 미국은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 레볼루션의 현장이었어요.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 레볼루션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만약 경매를 한다고 치면은 이 경매하는 물건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서 이기려면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치를 주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정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strategic competition 에센스인데, 이런 엘리먼트를 이른바 이론에 녹여내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게임 시어리가 됐어요. 또 현대 조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직에는 하이라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사관에는 엠베스더가 있죠. 그리고 카운슬러가 있죠. 그리고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대사가 아는 것을 카운슬러가 다 알고 있을까요? 스텝이 다 모르죠. 이런 상황에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고요. 전략적으로 뭔가 정보를 과대 포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희소 자원의 오용과 남용, 그러니까 misallocation resource,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사실 핵심인데, 지금까지 1980년대 이전의 경제 이론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중요한 information asymmetry 문제는 they put aside,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면에는 연구할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윌슨 교수를 필두로 해서 그의 제자들은 80년대부터 이런 인포메이션 에시메트리를 그들 탐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놔두고 실험적으로 뭔가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밀그럼 교수가 한 많은 옥션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그 책 가운데 하나인 Putting Auction Theory to Work,
이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더니 아마 80년대 인포메이션 이코노믹 레볼루션의 현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84년 가을에 밀그럼 교수 이제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그 경제학과 대학원 수업이거든요. 어드밴스 이코노믹스 수업인데 그 수업은 이제 큰 이 강의실에 엄청나게 큰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학생보다 교수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교수들이 경제학과 교수, 로스쿨 교수, 비즈니스쿨 교수였어요. 그들은 왜 거기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뭔가 변화의 조짐, 토마스 쿤의 표현을 빌면은 패러다임 시프트 현장을 느낀 겁니다. 조금이라도 배워서 자기 이론에 써먹으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 학자들과 어떻게 보면 한국 학자, 동양계 학자들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들 일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바빠서 데드라인을 맞추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나라의 그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배우고 더 깨우쳐서 자기의 이론 세계, 자기의 학문 세계, 자기의 세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경제학이 컨트리뷰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밀그럼 교수 수업에 파이널 이그잼을 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은 어렵다고 드랍아웃 하고요. 물론 교수들은 시험 치러 오지 않죠. 그런데 그 시험에서 저는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질문이 많았고 질문 많은 학생을 찾아갈 때마다 이 거장은 저를 되게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혜제자가 됐죠. 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슈퍼 스마트한 학생은 아니고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 폴 밀그럼 교수가 저한테 이런 이제 글을 써주었습니다. For 병일, who was there at the start, 폴 밀그럼. 그 혁명 초창기에 같이 있었던 그 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몇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옥션으로 경매로 팔면 엄청난 가격이 나갈 텐데, 그래서 저는 제 서재에 조심히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교수들이 정년, 뭐 현재 65세인데 우리 선배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정년이 되면 제자들이 모여서 축하연 파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논문을 모아서 컬렉티브 페이퍼를 정정을 하는데 아마 지금 한국에서 그런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한 것 같습니다. 폴 밀그럼 선생이 이제 만으로 65세가 됐을 때 그의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65세 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 어떻게 파티냐 하면은 어떤 장소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밀그럼 교수가 하는 모든 연구 제작 논문을 읽고 토론하고 새로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게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고요. 한국식 자개로 새긴 이제 네임 플레이트인데 앞에는 폴 밀그럼이 돼 있고 뒤에는 한국말로 폴 밀그럼 이제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이제 자기 연구실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잘 보이는 곳에 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노벨상을 이제 수상했다는 소식을 스탠포드로 새벽 2시인가 3시에 듣고 나서 아침이 찾아오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기자들을 향해서 포즈를 잡은 거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바이럴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왜 이 흰색 머리를 한 신사가 한밤중에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노벨상을 기대를 하고 전화를 켜놓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사실 제 기억에는 폴 밀그럼 선생은 분명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long overdue입니다. 진작 받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동료가 이미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윌슨 교수는 저도 이제 스탠포드 있을 때 봤는데 아주 전형적인 마음씨 좋은 백인 아저씨의 컨셉이었어요. 정말 제자를 사랑하고 항상 멘토가 되고. 그런데 이분의 이분의 경제학 기말 시험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스탠포드 학생들이 들으면은 뭐 100점 만점에 한 10점 맞는 이런 정도의 무자비한 시험을 치지만 또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끝없이 인자하고 자비하는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이제 같이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제 엄청난 일인데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제자들, 동학들의 찬사가 쏟아졌죠. 여기 보이는 네 사람이 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밥 윌슨이고요. 이분은 이제 80 something.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에요. 전부 스탠포드에서 길르는 제자들이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분이 엘빈 로스라고 2012년에 받았고요. 매칭 시어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핀란드 출신으로 유일하게 받은 뱅크 홈스트롬 교수가 MIT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폴 밀그럼인데 이들은 사제지간이에요. 이들은 great economist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great economist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이제 이 실사구시 정보 경제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이론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고 노력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그럼 교수의 이번 수상을 축하를 하면서 저도 뭐 노벨 경제학상은 다르겠지만 우리 잘 아는 꿈나무들을 향해서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Shea. 네, 최명일 사무총장님,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밀그럼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또 같이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까이 협력할 수 있는 연구 파트너가 있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패널 토론자로 손님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이인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재직 중이시고, 이 교수님께서는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Yeah. Yes. 이인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이제 그 최병일 교수가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노벨상에 얽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아버지가 노벨상을 꼭 타라 가서 그랬는데 못 탔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배운 네 분의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노벨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인연이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 노벨상 타셨을 때 저도 최 교수님 마찬가지로 한국에 모셔서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다른,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전 좀 특이하게 아시다시피 여성이고요. 더군다나 경제학 자체 여성 경제학자가 너무 적고, 한국은 더더욱더 적고요. 저는 거의 이제 1세대입니다. 아마 거의 저보다 경제학 박사하신 분으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5명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 처음에는 저는 제가 교수가 돼서 애들을 가르칠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연구소도 갔다가 뭐 협회연구소도 갔다가, 그래서 교수가 저의 5번째 직장입니다. 저는 다양한 기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그러나 직업은 다 다른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로서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그냥 과도한 시간을 써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Thank you. That's very good.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대단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여태까지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모하마드 유누스 그라민뱅크 설립자가 계셨는데요. 평화상을 받으셨죠. 어째서 아시아, 한국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일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학문 체계가 그런 게 있고, 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10위권의 경제가 될 만큼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 자체가
그 이론을 만들고 그걸 응용해서 결과를 보고 이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해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온 그러한 그 서구에 비해서 경제학에서 어떤 큰 이론을 남기고 이러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PPP 기준으로 하면은 그 규모면에서 2014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게 됐거든요. 규모에서 크게 했어.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노벨상 경제학상이 아시아나 혹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ofessor Stenman, is this something that you have? 스탠만 교수님도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회과학 분야 내에서 실제로 미국이 노벨상 수상에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경제학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경제 대국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에 기여를 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합과 협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공동 연구 그리고 한유럽 공동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탁월한 경제학자 중에서 한국 출신, 아시아 출신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 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시아 출신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들, 한국에서도 그 대학 제도를 다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성 경제학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 경제학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경제학자가 늘어난다고 금방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 seems 네, 최병일 교수님. 한국은 사실 흥미로운 그런 실험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실험을 할 때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탄탄한 그런 학술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고 또 뭔가 실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 경제학의 수준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많은 유학생도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기준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이인실 교수도 제 약간 선배이긴 한데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경제학을 가르친 선생님들은 두 종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종류는 한국에서 아니면은 일본에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주로 경제 사상사하고 경제사 히스토리를 배운 분들이었고요. 경제 이론을 배운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미국의 이 탑스쿨에 가기는 좀 아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실에서 배운 강의 노트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knowledge acquisition process의 imitation이죠. 그리고 이제 감히 저희 세대는 제 주위에 미국의 탑스쿨에 이제 간 사람이 정말 많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학에 하나에는 스탠포드에 5명 간 적도 있고요. 예일에 5명 간 적도 있고 하버드에 3명 간 적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탑스쿨에 저희 또래 그리고 우리 이제 가까운 후배들이 막 가면서 굉장히 앰비셔스해졌죠. 레벨 앰비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또 비전통적인 그런 분야를 하고 또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잘하는 게 이코노메트릭스 같은 계량 쪽을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꽤 많은 사람들은 높은 뜻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선배 세대하고 다른 단순한 이런 이미테이션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 자기 방식을 가미한 이제 러닝 프로세스와 티칭이 있고요. 근데 이 단계는 한국 경제 발전 과정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처음에 60년대, 70년대 발전할 때는 사실 지도에 없는 길 갔거든요. Journey without map인데 그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이 경제를 발전하는 방식인데 그 앞에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미국에서 배워와서 방식은 약간 이 인더스트리얼 팔러시가 들어갔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will to economize 그리고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권, 시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한국 경제학의 이론도 꽤 많이 코피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지금 꽤 많은 우리 후배 세대, 우리 그 또래는 막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베이스볼로 따지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스타 플레이들이 몇 명이 생긴 상태고요. 그럼 이제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면 이걸 가지고 더 앞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커졌는데 내부에 또 갈등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efficiency driven 그리고 economic growth 이런 쪽을 하다가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해야 되거든요. income inequality, poverty 문제 그리고 social divide 문제, minimum wage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메인스트림 이코노믹스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 제가 우리 경제학 우리 동료들하고 후배들한테 바라는 것은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구나 페이퍼로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우리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만약 뛰어넘을 수 있으면은 한국 경제학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옵티미스틱하지만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제가 지금 이화대학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대학 교수들이 매년 내야 되는 애뉴얼 리포트와 애뉴얼 리뷰에 점수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급급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팩이 있는 그런 뭐 2년 내지 3년 걸리는 아니면 4년, 5년 걸리는 이런 연구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윌슨 교수나 이분들이 한 것이 결국 메커니즘 디자인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완벽하게 못 배운 분들은 마켓이 있다고 상정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마켓을 우리가 의지로서 브레인으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학이 이걸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경제학 바깥의 문제이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회학, 정치학 다 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 무수한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그 잘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Yeah, please. 예. 저는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100% 공감하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건 아는데 또 너무 그 그루미하게 말씀하셔서 희망적인 말을 좀 드리자면 제가 올 2월까지 학회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세미나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희망의 싹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거 그런 이제 매년 뭐 승진하거나 아니면 그런 테뉴얼
풀어받기 위한 그런 여러 프레셔에 시달리긴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플러스 그 길게 보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최병일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도 가지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결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경제가 조금 저는 이제 다른 나라 경제랑 특히 중국 경제랑 봐서 논문의 퀄리티를 딱 보면 중국은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워낙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해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수록되기도 쉽고 그런데 한국은 논문을 써서 뭔가 이렇게 좋은 저널에 실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정치하게 써야 되는 거죠. 한국 경제에 대한 이제 전 세계 비중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저건데. 그런데 요즘 많이 이제 한국도 데이터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고요. 또 같이 한국 경제와 중국, 뭐 미국, 다른 나라 경제를 같이 보면서 하는 과거보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많은 연구가 가능해져서 한국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런 그 세계 경제에 같이 컨트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과거보다 정말 10년 전에 비교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노벨상 한국 학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런 게 더 앞당겨질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That sounds hopeful. And I'm 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 그리고 또 발표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과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챌린지뿐만이 아니다. 사회적인 챌린지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17개의 그 SDG 목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간을 찌푸리면서 왜 이거는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으신가요? 결국 경제학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더 갖고 있고 또 그 결과 지식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밀그럼 교수님의 그런 연구처럼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효용을 사회에서 갖게 되었는데요. 또 스탠만 교수님 아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제 객관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나요?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또 그런 방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네, 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같은 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같은 나이로 비교했을 때 좀 더 진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더 관심이 어린 나이에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까지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성찰도 해야 하고 경제학에서 좀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과학 전반에 그런데요.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자아 성찰을 너무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사회과학 내에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떤 외계에서 누가 와서 지구를 살펴본다면 사회과학과 과학의 연구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문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그들이 본다면 아마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중대한 전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연구 자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도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시 지속가능 목표의 달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들께 요구를 하고 있나요? Professor Che? 제 생각은 그게 지금 한국의 대학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좀 옛날하고 비슷해지는데요.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제가 경제학도로서 좌절했던 것은 강의실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히 경제적인 현실, 70년대, 80년대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강의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론의 아주 그 세련된 정치함, 그 둘의 이제 갭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경제학의 이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대부분 커리큘럼은 되게 보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대 이슈인, 지금 시대 이슈가 뭡니까? 디바이드, inequality, sustainability,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이 메이저 기업들은 environment, 뭐 social progress, governance 이런 걸 핵심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때가 되면은 거의 한 4학년 정도 돼야 되고, 그것도 세미나 코스에서 그렇게 아주 인텐스하게 디베이트가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패싱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정작 시대에 중요한 이슈인데 제대로 이렇게 트레인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유권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 자체가 뭐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there's no question about it.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how to get there, how much will it cost, 항상 이런 문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This is what economics does best. Exploring options and calculating cost and benefit. 그러면 경제학의 툴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학 강의실이 못하게 되면 아마 누군가는 하게 되겠죠. 그 누군가가 저는 이런 합리성이나 논리나 어떤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아닌 다른 무슨 정치적인 선동가나 아니 NGO 액티비스트 이런 사람이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하고 되지 않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 건강한지 식도가 될 것 같고,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경제학은 제가 실사고시 말씀도 했고 이진실 교수께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 연구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경제학이 이코노믹 사이언스는 동시에 소셜 사이언스라는 것을 아마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하기에는 바깥의 external environment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정치의 문제고 사회 문제고 소사이티 문제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을 같은 바로 옆 연구실에 있는 정치학자, 옆 연구실에 있는 사회과학자, 문화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을 뭐 포함해서 많은 이제 전 세계 대학들이 자기 것만 더 깊이 파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아카데믹 리얼리티와 이 폴리티컬 리얼리티가 너무나 디바이드가 되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추구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오늘 이제 너무 글루미한 얘기만 하는데, 이 글루미한 걸 제대로 딱 바르다 보면은 더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써니사이드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말 굉장히 저희 경제학자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경제학자가 대놓고 특히 한국 경제 또 그런 게 사례가 있는데 전 여러 분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거 어떻게 그 경제학이 활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나라는 거를 제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특히 한국이 정치가 너무 경제를 경도하던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 경제학자가 굉장히 이제 frustrate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하신 그 인터디스플레이한 그런 공동 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논문을 막 몇 개 써야 돼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서 디스커션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보다 경제학자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최영 교수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해법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빨리 바뀌겠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굉장히 구조화된 학문이에요. 누군가가 이를테면 뭐 경제 원론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나 매크로 같은 거는 한 사람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근데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느냐? 더 학생들한테 더 토론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리서치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저는 경제학이 하나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뀌고 싶지 않아도 예,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요. That's very interesting to hear. I would like to see if we have any questions from the audience. 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한번 다뤄볼까요? 예, 위에서 세 번째, 왜 경제학이 이렇게 남성 위주의 학문이 되었을까요? 이인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따로 그래서 여성 경제학회를 제가 초기로 만들어서 같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 경제학자들이 왜 남성 경제학회는 없는데 여성 경제학회를 만들어서 니네끼리 그렇게 디스커션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근데 저는 경제학 그 자체가 에이전시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하우스홀드를 하나의 걸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본 가정이 남성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그 젠더가 같이 들어간 그런 시각으로 경제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성의 웰페어나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경제학이 굉장히 메일 도미네이트하게 그런 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성 경제학자뿐 아니라 남성 경제학자들도 그리고 경제학의 그 체계를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성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성 경제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경제, 행동경제학, 개발경제학 다양한 분야를 보면은 여성 경제학자의 비중이
보다 전통적인 경제학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전통적인 그 경제학 분야들은 정말 남성이 우세했었죠.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더 다양화되기도 했지만 그 남성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사님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들어야겠습니다. 스타인만 교수님, 최병일 교수님 그리고 이인실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And I will leave the floor and the word. 그러면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이크와 연단을 야코브 할레그렌 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흥미로운 논의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 사회과학이 인간의 후생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로프 조한슨 스탠만 교수님, 최병일 교수님 그리고 이인실 교수님께 발표와 패널 토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토의된 내용이 바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을 기리는 상이긴 하지만 인간의 공헌하는 상이 돼야 하는 그 뜻에 잘 맞는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정부의 역할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존재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공정함과 평등에도 기여를 해야 할 것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도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두 번째 세션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이 조금 덜 지나면은 한국 시간 저녁 7시 그리고 스웨덴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문학 세션, 노벨 문학상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1시간 반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